2015년에도 참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슈퍼마켓 주인의 경찰 신고 전화로부터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슈퍼마켓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데요. 슈퍼마켓 주인은 이 한눈에 보기 한 6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놀랍게도 11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친부, 그다음에 아버지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친구, 요렇게 이 세 어른에게서 지속적인 이제 학대를 받았던 것인데요. 거의 뭐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11살짜리 어린이가 4살 아이 평균 몸무게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너무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견 이후에 의학적인 진단 치료 검사를 해보니까 늑골이 2개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게임에만 집에 있어 몰두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먹, 발로 마구 때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거, 옷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쇠파이프로도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며칠간 밥을 안 주고 굶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 노끈으로 막 묶고 결박을 한 채로 이 뒷 베란다, 창고 같은 거 이런 데 막 감금해 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배가 고파가지고 묶여있던 노끈을 가까스로 풉니다. 그리고 이 높은 2층 베란다를 탈출을 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11살 여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맨발로 집에서 탈출했는데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고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2년 넘게 집에 가둬놓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키는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일 낮 자신의 집인 빌라 2층의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집안 욕실과 세탁실에 갇히길 수십 차례, 동거녀와 살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산 아버지는 딸이 남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매질을 했고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게 학대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챘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 다수가 아동학대 피해자 분들을 이제 생존자라고 불러요. 예,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죠. 결국 아주 심각한 중상해나 커다란 사건이 되어서야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암수 범죄가 많죠.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의 80%는 그렇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80%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기 결석 아동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한 딸은 학교를 2년 넘게 결석했지만 교육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동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그 법과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고요. 앞서 제가 이제 생존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동학대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피해 후유증으로 남게 되죠. 2013년에 미국 여러 대학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그 fMRI라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이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전전두엽하고 해마 부위를 연결짓는 곳에 손상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영향은 뭐냐면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게 되고요. 정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상당히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과거엔 대놓고 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아동학대가 처벌받는다는 걸 아니까 몰래 숨어서
그리고 지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다든지 정서적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아동이 받는 충격은 다른 아이들은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롭고 모욕당한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이 외부적인 몸의 상처는 없어도 마음의 상처는 더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친권자, 양육권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새롭게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애정과 관심과 양육을 해줄 사람에게 보호를 제대로 찾아서 연결해 주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막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당했던 경험에 범죄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연쇄살인범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강력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조소도 안 되고 정당화의 논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절대 다수는 절대로 내가 당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의지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 학대 피해 후유증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을 안고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다수고요. 아주 극소수가 자신이 받은 아동학대 피해를 학습을 하죠. 그리고는 다른 방법은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욕구 불만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또는 갈등이나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학대하고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2010년에 발생했죠. 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라고 알려졌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이 33살이었는데 10여 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출소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새로 적응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2010년 8월 7일이었죠. 이 사람이 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 자기는 안 불러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일하러 갈 때 필요한 망치, 칼, 이런 장비들을 든 가방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린이 놀이터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린 거죠.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미래도 희망도 없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 라는 그런 이제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갔더니 내 식구가 사는 옥탑방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TV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랬더니 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화장실에 계시다 나오고 또 그 장면을 보니까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아버지를 또 찔렀어요.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정집에 침입해 이유 없이 가장을 살해한 신정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윤 씨는 신정동 일대를 배회하다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그 현장에 갔는데 미스터리인 거죠. 이게 도대체가 범행 동기가 불분명.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원한 지금 사람도 없고 불만 가진 사람도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CCTV에서 발견된 모습이 있어요. 그 현장에 떨어진 모자, 인상착의.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30일 넘게 계속 현장 주변에서 탐문하고 그러다 이제 36일째 되는 날 갑자기 형사 한 분이 잠깐 차를 세운 거예요. 창밖에 그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가방을 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가서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리 도망갈 의사도 없었고 그럴 요량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시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가정폭력, 온 가족이 다 폭행을 당했어요. 술만 드시고 막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폭행하고 아이들은 도망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던 행패를 학습을 한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술 마시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걸 똑같이 하다가 그걸 강력범죄에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뿌리는 아동학대더라 이 말이죠. 현장 검증에서 윤 씨는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본인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때 사회가 제대로 개입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그런 개입을 했었더라면 과연 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알스범잡하면서 가장 얘기 들을 때 마음 아픈 게 아동학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다뤘는지 모릅니다.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얘기는 부단히 계속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얘기죠.